유시문의 글쓰기 덕각. 발췌 요약에서 출발하자. 유시민. 글쓰기를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텍스트 발췌 요약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글쓰기에는 비법이나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나 샛길도 없다. 그래서 다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원수지를 물고 태어난 재벌가 상속자든 글쓰기를 할 때는 만인이 평등하다. 잘 쓰고 싶다면 누구나 해야 할 만큼의 수고를 해야 하고 써야 할 만큼의 시간을 써야 한다. 큰 돈을 주고 유명한 작가를 불러 24시간 가정교수로 붙여놓아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헛일이다. 하지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훈련만 한다면 선생님이 없어도 괜찮다. 글쓰기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헬스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아도 실제 몸을 쓰지 않으면 복근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작가의 가르침을 받아도 계속 쓰지 않으면 훌륭한 글을 쓸 수 없다. 글쓰기에는 철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많이 읽어야 잘 쓸 수 있다. 책을 많이 읽어도 글을 잘 쓰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이 읽지 않고도 잘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축구나 수영이 그런 것처럼 글도 근육이 있어야 쓴다. 글쓰기 근육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쏘는 것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그래서 철칙이다. 사람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글을 잘 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학창 시절에 문예반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글을 잘 써서 상을 받은 적도 없었다. 친구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에는 글이라는 것을 써본 일이 거의 없었다. 대입, 본고사, 국어 과목에 작문 문제가 있어서 혼자 그 연습을 조금 해본 게 전부였다. 그랬던 내가 7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제법 글 잘 쓰는 청년으로 인정받았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특수폭력이라는 괴상한 혐의를 쓰고 영등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판사에게 제출했던 항소 이유서가 세상에 알려져 그렇게 되었다. 다시 3년이 지난 1988년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냈다. 그 전에도 논픽션을 한 건 내게는 했지만 내가 직업적 글쟁이가 된 계기는 바로 이 책이었다. 아직 386 컴퓨터도 시장에 나오기 전이라 400자 원고지에 손으로 썼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거의 100% 발췌 요약이었다. 발췌는 텍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갈아 뽑아내는 것이고 요약은 텍스트의 핵심을 추리는 작업이다. 발췌는 선택이고 요약은 압축이라 할 수 있다. 발췌가 물리적 작업이라면 요약은 화학적 작업이다. 그런데 어떤 텍스트를 요약하려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은 부분을 먼저 가려내야 한다. 효과적으로 요약하려면 정확하게 발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발췌 요약이라는 말은 요약이라고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약에 불과한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내가 쓴 모든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혔다. 여기서 읽혔다는 팔렸다와 같은 뜻이다. 출판계에서는 지식산업의 품격을 지키려고 팔렸다는 말보다 읽혔다는 말을 쓰는 관행이 있다. 덕분에 재산이 50만원 밖에 없었던 내가 신림동 달동네에 전셋집을 얻어 장가를 들었다. 그 전세금을 빼서 독일 유학을 갔다. 인쇄 수입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나는 요약을 잘하는 것 하나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텍스트 요약으로 글쓰기 훈련을 시작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거꾸로 읽는 세계에서는 단지 많이 팔렸을 뿐이다. 훌륭한 책은 아니다. 문장을 잘 쓴 책도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오덕 선생의 우리 글 바로 쓰기를 읽고서 뒤늦게 깨달았다. 아무 생각 없이 일본어와 영어 문법을 따랐었고 고면이 어려운 한자 말을 남용했으며 쓸데없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열어놓았다. 그게 부끄러워서 크게 잘못 쓴 문장만이라도 손 닿는 만큼 바로잡아 개정판을 냈다. 하지만 개정판도 문장이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초고를 쓴 것은 1987년이었다.
마무리 작업은 1988년 봄에 했다. 그때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눌렸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내용을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 높은 반항 정신으로 정치 권력이 강요한 반공주의 역사관을 거부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철학적, 이념적 균형을 지키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쏠렸다. 한마디로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을 써온 것이다. 게다가 책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냉정시대가 막을 내렸다. 개전판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초반에 안고 있었던 철학의 빈곤을 제대로 해소하지는 못했다. 거꾸로 있는 세계에서는 대학교에 들어간 후 10년 동안 읽은 책을 요약한 것이었다. 굳이 수준을 평가하자면 요령 좋은 대학 졸업반 학생의 리포터 정도였다. 그런데 그런 책을 왜 많은 독자가 오랫동안 읽었을까? 글이 좋거나 내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제법 괜찮은 책이었다. 역사에 대한 식견이 모자랐고 문장도 흐름했지만 20세기를 만든 역사적 대사건의 원인과 결과,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사건과 인물이 세상에 남긴 흔적의 의미를 요약해서 전파하는 데는 성공했다. 지금은 훌륭한 세계사 교양서가 많다. 거꾸로 있는 세계사는 없어도 괜찮은 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텍스트 요약이 논리 글쓰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텍스트 요약은 귀 기울여 남의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 내가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남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남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글을 쓰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남이 쓴 글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말로든 글로든 타인과 소통하고 싶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바람직하다. 내게는 글쓰기 선생님이나 롤 모델이 없었지만 제법 괜찮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다. 학계의 도서 목록과 토론실 학습 방법이었다. 여기서 학계는 박사와 교수가 모인 연구 모임이 아니다. 공부도 하고 데모도 하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학생 서클이다.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 우리 학교에는 학계가 수십 개 있었다. 나는 우연히 법대 소속이었던 농촌 법학회에 가입했다. 신입생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서클 공부방으로 쓰던 선배의 자취방에 모여 공부했다. 학습 방법은 평범하고 단순했다. 우리는 매주 한 권씩 도서 목록에 있는 책을 읽었다. 각자 맡은 부분의 핵심 내용을 추려 발표하고 선배들과 함께 토론했다. 선배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가려 했지만 늘 성공한 건 아니었다.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부터 구로동에서 야학교사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교사 공부 모임을 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이런저런 공개 비공개 조직에서 활동한 기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텍스트를 요약하는 방법을 배웠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슨 주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실정적 근거를 신속하게 탐색하는 습관이 생겼다. 교수님들의 강의는 재미도 없었고 배울 것도 적었다.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강의를 받아 적은 노트와 교과서를 외워서 시험을 쳤다. 학점을 따는 것 말고는 별 의미가 없었다. 서클에서 하는 공부가 훨씬 재밌었고 배우는 것도 많았다. 유럽 청년들은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 대학교와 대학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내가 독일 마인츠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디플롬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참가했던 세미나도 모두 그랬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치열한 토론이나 논리적 글쓰기로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충분히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데도 토론과 글쓰기에 서툰 사람이 많은 것이다. 나는 어묵이나 라면을 안주 삼아 취할 때까지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되는 뒤풀이는 되도록 피했지만 학교 공부 시간은 절대 빼먹지 않았다.
우리가 읽은 책의 목록은 경제학, 철학, 정치학, 사회학, 여성학, 역사학, 심리학, 교육학, 문학 등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체를 아울렸다. 생태학,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 책을 함께 읽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는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었고 읽을 만한 책도 많지 않았다. 노동 문제와 농업 문제에서 민주주의 혁명이론, 사회주의 혁명이론, 성평등론, 한미관계론, 북한론, 제3세계론, 휴머니즘론, 사회심리학, 문해이론과 친일문학론, 자본주의 발전이론, 독점이론, 종속이론, 역사이론, 미래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와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분야를 책으로 탐색했다. 독서와 토론의 수준이 높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때 기초적인 독해와 텍스트 요약 훈련을 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누구나 그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고 핵심을 요약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군사 독재 시절 운동권의 의식과 방법론이라고 내치지 말기 바란다.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강남 하원가에 있는 대입논술 전문 강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도서 목록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변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론을 배우려고 책을 읽었다. 오늘의 고등학생들은 대입논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문과 논제를 독해하는 데 필요한 책을 읽는다. 그러나 주어진 텍스트를 독해하고 핵심을 찾아 요약하는 글쓰기 훈련법은 내가 40년쯤 전 학회라는 지하대학에서 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요약은 텍스트를 읽고 핵심을 추려 논리적으로 압축하는 작업이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문장을 만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독해력과 문장 구사력 그리고 요약 능력은 서로를 북돋운다. 독해력이 좋을수록 요약을 더 잘할 수 있다. 요약을 전제로 텍스트를 읽으면 독해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요약을 열심히 하면 저절로 문장 구사 능력이 발전한다. 텍스트 요약 훈련을 할 때는 기왕이면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교양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예컨대 사장에서 추천한 전략적 도서 목록에 있는 책을 읽고 요약해보는 것이다. 물론 꼭 그 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교양서라도 상관없고 소설도 괜찮다. 텍스트 요약은 혼자 해도 괜찮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더 좋다. 텍스트를 오독하거나 핵심을 잘못 파악할 경우 혼자 하면 깨닫기 어렵지만 여럿이 하면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소설 요약본을 하나 소개한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츠의 데뷔작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읽고 줄거리를 200자 원고지 석장으로 요약해보라. 그런 다음 그것을 솔제니치 스스로 요약한 것과 비교해보라. 아래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마지막 단락은 원본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점심때는 죽 한 그릇을 속여 더 먹었다. 그리고 반장이 자금량 조절을 잘해서 오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도 했다. 출칼 조각도 검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다. 저녁에는 채자리 대신 순분을 맡아주고 많은 벌이를 했으며 입담배도 사지 않았는가. 그리고 찌뿌드드하던 몸도 이젠 씻은 듯이 다 나았다. 눈앞에 캄캄한 그런 날이 아니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슈오프는 형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날까지 무려 10년을 그러니까 날수로 계산하면 3653일을 보냈다. 사흘을 더 수용소에서 보낸 것은 그 사이에 6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솔제니츠는 이 두 문단으로 소설 전체를 요약했다. 그런데 이 소설도 어찌 보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이대 데니소비치 슈오프의 하루는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보낸 3653일을 대표하며 솔제니친 자신이 겪었던 수용소 생활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이젠 사라지고 없는 스탈린 시대 소련의 정치 사회 질서와 민중의 삶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다. 텍스트 요약은 단순한 압축 기술이 아니다. 요약하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반영하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솔제니츠는 소련이라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강제노동 수용소라고 생각했다. 계급 없는 사회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짓밟는 공산당 독재의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포의 하루를 통해 소련의 사회상을 요약해 보임으로써 그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나 그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작가 니콜라이 오스트롭스키는 소련 사회를 전혀 다르게 요약했다.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의 주인공 파벨 코르차키는 전쟁 때 입은 부상과 전염병의 후유증을 앓으면서도 사회주의 조국을 위한 건설 작업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다. 노동계급 출신의 공산주의자였던 오스트롭스키는 인류 역사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 직후 소련 사회의 모습을 그렇게 요약한 것이다.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 때다. 이력서는 보통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쓴다. 이름, 생년, 월일, 성, 출생지, 본적, 키, 몸무게, 가족관계, 학력, 경력, 외국어 구사 능력, 자격증 보유 현황, 교우관계, 포상 기록과 전과 기록,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 경력, 해외 체류 경험 등을 적고 잘 나온 사진을 붙인다. 어떤 항목은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에 삭제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무엇을 잘하는지 알려주는 정보를 이력서에 적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력서에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력서에 어떤 사실을 적을지 결정하는 것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다. 이력서 서식은 철저하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요구를 반영한다. 읽는 사람이 쓴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을 적도록 서식을 만들었다. 단순한 기술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누가 이력서를 읽는가? 정부, 기업, 정당, 대학교, 단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쓰는 사람이 밝히기 싫은 정보까지도 이력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어떤 정보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거짓 정보를 적어 넣을 수 있지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력서와 달리 자기소개서는 서식이 없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자기소개서는 창작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텍스트로 삼아 핵심을 요약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았는지, 잘하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든 정보를 아는 것은 그 사람 자신뿐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입시험이나 입사시험 서류에 넣을 자기소개서를 대필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자기소개서를 대필받으려면 대필자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자기소개서 대필은 결국 스스로 이미 한 일을 남한테도 시키는 것이다.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지어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남한테 자기소개서를 대필시킬 이유가 없다.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 살아온 이력, 살아갈 계획에 관한 정보의 요약이다. 인생을 요약할 때는 목표를 의식해야 한다. 대학 교수는 공부 잘할 사람을 찾는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회사에 도움될 사람을 뽑는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력서와 부속 서류를 보면 된다. 전공이 무엇이고 성적이 얼마나 좋으며 전문 지식과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자격증은 어떤 게 있는지를 다른 서류에 다 나와 있다. 자기소개서도 그런 정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채우면 이력서와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대학교와 기업이 굳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모르는 게 아니다. 대학 문예 창작과 신입생을 선발하거나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출판사 편집사원, 언론사, 기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솜씨를 꼼꼼히 따지지는 않는다. 자기소개서를 받는 것은 이력서만 보아서는 알기 어려운 인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간적 미덕을 가진 사람을 좋게 본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창의성과 열정이 있고 남을 배려하고 인내심과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한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하면서 써야 한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력서에 적은 객관적 사실을 해석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요약할 수 있다. 대입 원수를 내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공부하기를 원하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인생을 요약해야 한다. 기업 입사 원수를 내는 청년이라면
자신이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인생을 요약해야 한다. 텍스트 요약도 자기소개서 쓰기와 다르지 않다. 요약하는 사람의 소망과 의지와 태도에 따라 같은 텍스트라도 다르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